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모텔 골목으로 사라지는 장면. 그 순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의 퇴근길, 아내를 위한 작은 꽃다발 하나로 마음을 전하려 했던 남자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서 평생을 함께한 믿음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조용했지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고발이 아닙니다. 배신을 견뎌낸 한 남자와 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여자가 서로를 회복시키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면, 냉정한 판결, 복수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전략,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의 교차점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냥 잊고 살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단지 참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연, 46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중견 건설사에서 20년 넘게 일했고 서미진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일찍 독립했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별 탈 없는 삶.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평온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붕괴가 얼마나 조용히 차갑게 다가오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도망치지 않고 제 입으로 끝까지 전하려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몰리면 새벽 퇴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외근이 잦았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챙겨준 사람은 미진이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고 그날따라 그 마음이 유난히 커졌던 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아내가 좋아하는 수국 한 다발을 사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근처의 작은 플라워 카페에 들러 꽃다발을 고르던 중 카페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 앉은 자세. 그건 분명 미진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오가는 눈빛과 미소엔 친구 사이로 보기엔 지나치게 익숙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카페 구석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아내에게서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등을 감싸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워치를 눌러 짧은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꽃다발을 든 채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길을 지나 도로변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고 굳이 숨기려는 모습이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곧장 서울 연희동 쪽의 한 건물로 들어갔고 1층 간판엔 이정우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이정우, 38세. 고급 아파트와 프라이빗 상업 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였고 홈페이지엔 세련된 포트폴리오와 언론 인터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걸 갖춘 중산층의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SNS엔 사랑하는 아내와의 기념일, 힐링 여행, 주말 데이트 같은 문구와 함께 한 여인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고 댓글엔 정말 닮은 부부네요. 부러워요. 같은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영이었습니다. 순간 속이 묘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 남편인 척하며 뒤로는 제 아내와 손을 잡고 다니는 남자. 누군가에겐 이상적인 남편, 또 다른 누군가에겐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 그 이중적인 얼굴이 참으로 역겹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그의 아내는 문소영, 35. 강남에서 자폐 아동을 위한 소규모 재과 치료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SNS에는 정갈한 교실 풍경과 따뜻한 문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일상의 장면들, 스스로 만든 브런치 사진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 모든 게 너무도 평온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반듯한 부부.
햇살 가득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남편은 지금 제 아내와 비밀스러운 시간을 나누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사실을 혼자 삼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속고 있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알려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불륜 관계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믿을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미진에게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는 부정할 게 분명했고 감정만 격해질 뿐 진전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소영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 일의 피해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니까요.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과 마주한다면 무언가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강남에서 자폐 아동을 위한 소규모 재과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개 글에는 감각 통합이라는 말이 있었고 사진 속 그녀는 아이들과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정식 상담 외에도 체험 수업이 가능하다는 문구에 저는 곧장 토요일 오전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한 남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게 어색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은 남성 참가자도 많다고 했기에 크게 이질적이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며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 말은 어떻게 꺼내야 하지? 혹시 그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면? 그조차도 거짓이었다면?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수업 당일 아침, 저는 정장은 벗고 편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은 채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강남 골목 안쪽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듯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바닐라 향과 따뜻한 조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참가자는 총 5명. 저를 제외하면 모두 40대 여성들이었고 저는 말없이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행동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문소영. 생각보다 젊었고 단정했으며 무엇보다도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계란버터 쿠키랑 사과 크럼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말투, 그 미소. 그 어떤 것도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았기에 제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현실을 곧 제 입으로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수업 내내 조용히 움직이며 존재를 감췄습니다. 중년 여성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그녀가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고 모든 생각이 잠시 멈춰버렸습니다. 문소영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젊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긴 머리를 말아 묶은 채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이 아담한 공간과 기묘할 정도로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달걀버터 쿠키와 사과 크럼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좋은 간단한 레시피니까 부담 없이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밝고 차분한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DJ의 멘트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교재를 펼쳐 참가자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는 분노와 연민, 미안함과 복수심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했고 수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소영 씨는 수업 내내 꼼꼼하게 재료를 설명하며 계란은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저어주세요. 세게 저으면 식감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뒤 직접 손을 움직여 차분히 시범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은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열정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떠오른 순간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저렇게 웃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이어졌고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속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다룰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일부러 실수한 척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 죄송합니다. 긴장했나 봐요. 라는 말과 함께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처음엔 다 그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했고 새 계란을 건네며 짓는 그 미소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진실을 꺼내 보이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저는 접시를 모으고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정리를 도왔으며 그 모습을 본 소영 씨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라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말없이 함께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던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불안한 듯 연신 물잔을 만지작거렸으며 저는 머릿속을 정리하지 못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며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세요. 그녀의 말에 더는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숨을 골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남편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와 그분이 함께 있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스마트워치를 열어 짧게 녹음된 음성과 몇 장의 사진을 그녀에게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던 그녀가 스튜디오 뒷문 앞에서 찍힌 사진을 본 순간 입술을 꾹 깨문 채 손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속삭이듯 떨리는 목소리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고통과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찾아온 자리였지만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처럼 상처받고 무너진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소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참아오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그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녀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마주한 순간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위로의 말조차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질문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아직 뚜렷한 정답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이전보다 조금은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따져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 들이닥치면 그들은 잡아떼거나 오히려 우리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가 바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을 정리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상간 소송을 걸고 위자료도 받아내야죠. 그냥 넘어가면 결국 그들만 편해집니다. 소영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법적인 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하네요. 저도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며칠간 불면의 밤을 보내며 상간자 소송에 대한 판례와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단 가정법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가진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이나 녹음만으론 법적으로 확정된 불륜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감시해야 하나요? 아니요. 위험하니까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해요. 요즘은 불륜 증거 전문 탐정사도 많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쉽진 않지만 지금 아끼다 놓치면 아무 보상도 못 받아요. 이건 투자입니다. 위자료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각오가 느껴졌고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간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조사업체 리스트 작성 및 비교, 각자 집에서 증거 수집 시작.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카드 내역, 휴대폰 사용, 출퇴근 패턴, 옷차림 변화 등 작은 행동의 반복이 진실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가 만든 계획서 위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묵직한 결의가 얹혀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요. 같이 움직이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내일 중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를 알아본 뒤 연락드리겠다고 약속한 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처음으로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미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동료들이랑 한잔했어. 거짓말을 내뱉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아직은 말을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나는데요? 그 자연스러운 미소가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알아봤어요. 내일 상담 같이 가보실래요? 곧장 답장이 왔습니다. 네, 꼭 같이 가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 순간 복수가 시작됐다는 실감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륜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지금 자료는 정황 수준이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전문 조사 업체를 소개받았고 조사업체 담당자는 일주일이면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CCTV, 출입 기록, 미행 기록까지 법적 효력 있는 방식으로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위자료로 돌려받으면 되죠. 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진과 정우는 거의 매일 만났고 호텔, 모텔,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과 영상만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정황을 넘어 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준의 자료였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증거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고 제가 처음 목격한 날은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진행된 이후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소영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그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동소송을 결정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그리고 서로의 상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수준인데 이번 건은 증거가 명확하니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을 정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정작 더 쓰라린 건 소송 준비 과정에서 마주한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정우 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전 또 다른 여성과 비슷한 방식의 불륜을 저질렀고 비록 문서로 남지는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잘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소영 씨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간이었나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내내 가슴 깊은 곳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미진도 처음이 아니었을까? 이유 없이 불편했던 표정과 말투, 설명되지 않던 외출들이 지금에 와서야 하나둘 맞춰졌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봐야겠어요. 소영 씨의 단호한 말에 저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법원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접수했고 서류 위에 찍힌 도장은 지나온 시간을 부정하는 선언이자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 측이 먼저 연락해 올 겁니다.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고소장이 와서 너무 놀랐어. 우리 이러지 말자. 얘기 좀 해봐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하다는 감정을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삼켰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이었고 무엇보다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소영 씨도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줄 아나 봐요. 그녀의 말엔 분노가 배어 있었고 저는 그 감정이 너무도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선을 넘었죠. 그 말엔 오랜 침묵 끝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미지는 전화, 문자, 심지어 집 앞에서까지 저를 기다리며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모텔 근처를 걷던 모습, 스튜디오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그 모든 것이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그녀가 당황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은 더 차분해졌습니다. 재판 준비 중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각자 위자료 2천만 원씩 지급하고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영 씨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재판에서도 유리합니다. 끝까지 가보시죠. 그렇게 마침내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는 낯선 현실 앞에서 주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미진과 정우는 서로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쳐있고 초췌해 보였지만 그 모습에서 동정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결국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호텔과 모텔 출입 기록, 스튜디오 사진, 대화 녹취, CCTV 영상까지 조사업체가 치밀하게 수집한 자료를 변호사가 자신 있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결혼 생활의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는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우의 과거 불륜 전력까지 드러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피고 측 변호인은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들의 태도는 책임 회피로 보이며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심각하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을 짓눌러 오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로소 이 상처가 잘못된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진은 저에게, 정우는 소영 씨에게 각각 위자료 3,500만 원, 총 7천만 원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상습성도 인정됐기 때문이죠. 법정을 나서던 길, 미진이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건 내가 만든 결과야.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18년의 결혼이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됐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슬펐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소영 씨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안엔 말로 다 못한 울분과 침묵, 끝없이 참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 씨 말로는 정우의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클라이언트들이 등을 돌렸고 스튜디오는 사실상 운영이 멈춘 상태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만든 선택의 결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 나란히 앉았지만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소영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냈고 더는 숨기지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이상할 만큼 공허했습니다. 소영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동안 이 일에만 매달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커피를 함께 마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상처를 지닌 사람끼리 말벗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말고는 이 감정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다른 아픔이었지만 그 무게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뿐이었습니다. 몇 주가 흐르면서 대화의 주제는 복수와 분노에서 일상과 미래로 자연스럽게 옮겨갔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만났는데 이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다니 이상하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요리 수업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분이 한 분 계시면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아서요. 마침 저도 회사 일을 정리하며 시간이 많아진 터라. 그럼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리 수업 보조는 생각보다 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녀를 도우며 보낸 하루하루는 제 안의 공백을 천천히 채워주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어 참가자분들도 선생님 덕분에 더 편해하세요. 그녀의 말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작지만 단단한 감정이 뜻밖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미지는 이혼에 동의했고 정우와 소영 씨의 관계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선택대로 무너졌고 우리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영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브런치 카페 운영해 보실래요? 요리는 제가, 운영은 선생님이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메뉴를 짜고 인테리어를 고르고 서서히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사업 파트너였지만 점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날 체험 키친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비어있던 마음을 다시 채워가자는 뜻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첫날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하루를 마친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줄은 몰랐네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조금 덜 외로운 내일을 기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뒤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를 잡았고 어느 평일 오전 함께 사과를 썰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린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처음엔 복수였습니다. 그 끝에는 뜻밖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옆을 지켜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복수는 끝났고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히 함께 살아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남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완전히 무너졌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서로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